그래서 양가로 1번을 두 개 쪼개서 구분하셔야 돼. 첫째 줄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그 다음 괄호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부터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까지 괄호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괄호 닫으시고 어디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는 이게 힌트. 공인중개사는 시작하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하게 하거나까지 괄호하시고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적으시고 둘째 줄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아니 된다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기출문제처럼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양도 대여는 할 수 있다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죠. 그러면 갑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격증을 을에게 양도 대여했다고. 그럼 을은 갑인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았죠 지금. 에? 야가 양도 대여한 자고. 을은 자기증이 아닌데 갑명의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죠 지금. 누가 공인중개사입니까? 자격증 양도 대여한 사람이 여전히 자격증이죠. 그러면 양도 대여한 사람은 뒤에 자격이 취소되고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셋째 줄 있죠? 그게 답이에요. 괄호하시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은 공통이고 밑에 하단에 중간에 양가로 2번에 누구든지 그 다음 밑줄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있지만 뭐는 없다. 자격 취소 X입니다. (67페이지) 가보세요. 지금은 공인중개사 제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게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67페이지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거기도 똑같이 유상 무상 예외 없다만 적으시면 되겠네. 예외 없다 적으시고 양도 대여 등의 금지에서 기업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67페이지요 지금 67페이지 3번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땡땡 예외 없다 적으시고 기업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그 다음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까지 지금은 누구는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만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돼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호도 있나 없나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다.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뭐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니까 항상 구분하시라고.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괄호예요. 똑같이 밑에 등록증을 둘째 줄 뒤에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개업 공인중개사가 을에게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다고. 그러면 을은 다른 사람인 갑의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았죠.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양도 대여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그러니까 뒤에 제재가 뭐예요? 니은의 제재가
양도, 대여 등의 금정에 위반한 경우 둘째 줄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죠. 지금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67페이지요. 밑에 이번에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 있죠. 67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누구든지 밑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거나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은 대여죠. 그럼 지금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지가 사용하여 중개물을 한 사람은 반대로 등록증 대여받은 자겠죠. 동그라미 2번에 누구든지 다음에 다른 사람부터 괄호해서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거나까지 괄호하시고 67페이지 맨 밑에요. 지금 밑에 등록증 대여받은 자에 해당. 둘째 줄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 안 된다. 양수 대여받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단이다. 아니므로 밑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밖에 없지 뭐는 X다. 등록 취소 X. 그 요즘에는 시험을 양도 대여한 자 자격 취소 1-1, 양수 대여받은 자 자격 취소 1-1입니다.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등록 취소 1-1, 양수 대여받은 자 등록 취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걸 물어요. 앞에. 출발이 공인중개사는 시작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했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격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1-6을 물어요. 67페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작하면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 하게 한 것은 1. 등록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1-6을 묻는다고. 되죠? 그러니까 돌아오시고 40페이지 하단에 02번에 40페이지 현재는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 있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암기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나오면 형벌은 무조건 밑에 1-1이요. 공인중개사 지금 아닌 자 나왔으니까 공인중개사 문자도 쓰면 안 되겠죠? 뒤에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사칭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니까 형벌은 1-1밖에 없다고. 거기에 관한 위에 자격증 대여하고 사칭 금지의 판례가 밑에 5개다 그 말입니다. 1번 판례는 자격증 대여란 밑줄 밑에 40페이지 하단에 판례에서 1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밑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빌려주기만 했다면 유상무상 불문하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자격증 대여에 대한 판례인데 자 보세요. 이게 뭐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게 판례하고 섞여서 나오니까 보세요.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사무소에 상가 토지 쪽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일 많이 해본 사람. 그래서 갑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사무소에 무자격자 하면 누굴 말해요? 무자격자야 뭐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냥 무자격자라면 중개보조원이고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붙이면 부칙을 말하고 무자격자 하면 누구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이익 분배 약정은 뭐예요? 이름이 동업계약이죠. 동업계약 자체는 자격증 대여입니까? 법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절대 법위반이 대여가 아닙니다. 시험에는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자체는 대여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법위반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더라도 그 다음 중요한 말이 개업공인사 갑이 직접 중개물을 수행하고 중개물을 직접 수행을 하고 누가요?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물을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소장지가 중개물을 직접 했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니까 대여이다 아니다. 대여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럼 거꾸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물을 수행하게 하고 같은 말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누가? 무자격자가. 거래 계약서 작성 업무는 중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같은 말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중개무 수행했죠.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했죠. 지금 이때는 자격증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우리를 속이는 말이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사 갑이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기의 사필 서명이 달고 자신의 인장이 도장이 날인되었다고. 그럼 계약서 형식만 보게 되면 외관상 형식은 누구 도장이 들어가서 개업공사 도장이 들어가서 직접 개업공사 본인이 중개물을 수행하는 형식은 갖췄죠.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 여부는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했는 여부는 외관상 형식에 따라 판단합니까? 실질 보고 형식에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중개물을 수행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이익분배약정은 대여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물을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대여가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사 본인의 도장을 찍어줘도 대여이다. 아시겠죠? 핵심 단어가 무자격자가 중개물 수행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2번 보세요. 이제 맨 밑에 2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까지 끊으시고 이익 분배 약정했죠. 거기까지는 대여 이단이다. 대여 X입니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약정한 경우라도 뒤에 이제 중요한 말이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의무인 부동산 중개인을 수행하고 밑줄 무자격자로 하여금 끝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누가 직접 일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일을 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토록 하지 않았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 자격증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3번 4번이 같은 말입니다. 3번 무자격자가 밑줄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공인중개사 업무인 중개물을 수행했는 여부는 형식을 가지고 따집니까? 실질.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관 X, 형식 X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둘째 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의 둘째 줄. 무자격자가 밑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만.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해버렸죠. 뒤에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대여이다이다.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췄을 뿐이죠. 그 다음 밑줄. 실질적으로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라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대여에 해당한다. 그죠? 5번 판례는 넷째 줄. 따라서 무자격자가 밑줄.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밑에 중개사무소 명칭이죠. 옛날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써야 된다 그런 제한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 지었다고 이름을. 부동산 뉴스 밑 뒤에 뭐 넣었다? 대표.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 넣으면 중개사무소 명함에 대표라고 쓰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라 오인할 위험성이 큰 표현이기 때문에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 그 나중에 이런 경우가 많죠. 상가를 가진 사람, 갑이 무자격자예요. 31대 증을 딴 공인중개사, 이거 등록한 을하고 동업계약하죠. 내 가게, 네 증 걸고 동업하자. 됐어요? 누구 가게인데? 갑, 상가, 건물이고 증은 누구 증이고? 을증이죠. 야는 남의 증을 걸고 계속 중개업을 해왔던 무자격자이고 현재 걸고 있던 사람이 독립해서 나갔다고 증이 비었죠. 동업계약했죠.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이 소장이죠. 이 사람은 누구요? 중개보존이죠. 법적으로는. 야가 갑한테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사장님이라 부르죠. 상가 소유자니까. 야가 명함에다가 뭐 넣어버리면, 대표 넣어버리면 유사명칭에 걸린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 사람이 계약서 써버리면 뭐가? 대여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문제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밑줄 하시고 옳은 것 동그라미. 기업 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어디요? 국토부. 돈 다 둘 수 있다. 돌 수 있다. 맞죠? 국토부 장관 밑줄. 직접 출두할 수 있나 없나요? 할 때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입니까? 사전. 사후 X 사전.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시험 응시할 수? 응시할 수 없다. 몇 사람? 두 사람만. 자격 취소 후 3년하고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어 날 5년만. 국토부 장관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누가?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 문제 자체는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스피드 체크 보시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자 명함에 대표 넣었죠.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자격시험은 누가 원칙 시행한다? 시도지사. 자격 취소 나오면 뒤에 몇 년? 3년 나오면 뒤에 나올 지문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한 개 더 적으시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죠?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나면 얼마?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되죠. 위원장, 부위원장 없다고 그랬죠. 포함하여 몇 명? 7명 이상 11명 이내. 됐고요. 그 다음에 등록제도 배우시기 전에 몇 페이지부터 보자고요. 결격사유 68페이지.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의 결격이란 말은 뭐예요?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란 말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몇 사람요? 두 사람. 자격 취소 부정행위자. 지금은 결격은 결격인데 박스 제목 보니까 위에 법제 몇 조요? 10조. 68페이지요 지금. 제목이 등록의 결격 사유 등 타이틀 밑줄.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인데 이제 등록의 결격 사유 등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등이란 말은 두 가지를 쪼개서 보셔야 돼.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하고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10조 조문이에요. 요거 등록의 결격 사유란 말은 등록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등록할 수 없다는 개념이겠죠. 그 등록할 수 없다는 개념이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 중에서 될 수 없다. 그런데 10조 조문 명칭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등록의 결격 사유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결격 사유 등이 돼 있죠. 등자에는 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등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여기까지가 10조 조문 제목의 뜻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하려면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보존이 되기 위해서도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0조 박스 안에 제목 옆에 1항 있죠. 1항. 다음 각호 밑에 12가지 있죠. 12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퀄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등자 개념이 12호 밑에 2항 있죠. 2항 1항 위에 1호 미성년자부터 11호 11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맨 밑에 줄 있죠. 옆에 3항 누구는 등록관청은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누구? 사원 임원이 줄이면 누구라 하고 줄이면 괄호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죠. 등.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 당연히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이 받고 고용신고를 받는 사람이 등록관청이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해야지.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조 2 경합범은 벌금형 분리선고는 나중에 하시고 개념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 결격 사유 이 및 효과 있죠. 맨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결격 사유 효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중개업에 종사한 후의 효과 밑줄. 중개업에 종사한 후다 그 말은 처음에 종사할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종사한다 그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나 없나요? 등록한 누가 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법인의 중개보조원 사원이면 될 수 있죠. 그럼 지금은 종사한 후의 효과다 그 말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등록증 걸고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결격사에 해당할 수 있나 없나요? 종사한 후의 효과다 그 말은 종사하다가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죠.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한단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나 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없나요? 종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누가 되었고 등록한 개업공유사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더 이상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이 사람은 등록을 한 자가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더 이상 다시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공식처럼 암기상인데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디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으니까 이거 없애버리면 되겠네.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공식처럼 등록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중개업에 종사한 후의 효과에서 1. 필요적 같은 말 절대적 등록 취소 밑줄하시고 가번에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용이하던 중 그 다음 밑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더 이상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뒤에 나올 지문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중에 절대 등록 취소 사유할 때 나옵니다. 넘기지 마시고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로? 임원 사원 밑에 법인이죠. 법인의 경우 두고 있는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그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이 있다고. 법인이면 반드시 두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원 또는 임원을 두고 설립하는 사람이 법인이죠. 사원 임원 A, B, C 세 사람의 사원 임원이 있는데 C 임원이 현재 파산 선고받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C 임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러면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그 사원 임원만 결격이고 법인은 결격이 아니겠는가? 법인도 결격이다 아니다. 법인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원 임원 때문에 법인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본인도 결격이니까 법인은 뭐 받는다? 등록 취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한 사람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다. 법인도 결격이어서 등록 취소를 예외 없이 해버리면 너무 가혹하니까 절대 등록 취소란 말은 반드시 취소하라 그 말이죠. 딱 한 개 예외가 이거야. 사원 임원이 결격인 경우 법인 결격이어서 원칙은 등록 취소해야 하는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나요 없나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C 임원을 법인에서 해임시켜서 빼버리면 회사 내부에 결격 사유자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해소가 되면 결격 사유자 없죠? 등록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도 결격, 등록 취소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해소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그 뒤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해야 하고 만일 법인이 이를 위반했다. 그 말은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면 뭐 받는다고? 등록 취소된다. 나번에 다만 동그라미.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결격 사유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면 원칙은 뭐 받는데? 등록 취소 받는데 결격 사유라고 해서 다 등록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 개만 보세요. A번에 미성년자 있나요? 미성년자는 결격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등록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미성년자가 결격입니다. 등록 취소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미성년자는 처음부터 결격이고 등록을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A부터 쭉 사유가 쭉 나와 있죠. 그런 사유이면 결격 사유는 맞지만 등록 취소란 말이 없고 그거 빼고 나머지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이면 등록 취소. 나중에 90월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원칙은 그런 법의 책에 열거되어 있는 미성년자 자격정지 업무정지 쭉 사유 그 사유이면 결격 사유는 맞지만 등록 취소가 없다는 거야.
그거 빼고 나머지 사유로 결격 사유이면 등록시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비교하실 게 밑에 업무정지 밑줄. 자, 이건 용어 정의할 때 했습니다. 이제 요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지금 사원 임원은 어디만 쓰는 말이다? 법인에게만 쓰는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용인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본인은 종사할 수 없죠. 그럼 고용인이 결격이면 사원 임원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도 결격인가? 결론은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이 결격 사유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 결격 때문에 본인의 결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인 결격이면 나의 결격이 아니니까 고용인 결격 때문에 내가 뭘 받지는 않는다고? 등록 취소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용어 정의할 때 고용인은 소속은 중개물을 직접 수용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하죠. 보조는 중개물은 못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기도 하죠. 그러면 고용인 두 사람은 중개무와 관계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러면 중개무와 관계 있는 것은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다 그랬죠. 그래서 사원 임원을 묻고 있는가 아니면 고용인 묻고 있는가 구분하시라 그 말이고, 지금 결론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누구를, 고용인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가 돼버리면 아무런 제재가 없겠지만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뭐 받는다? 업무정지. 사원 임원이면 등록 취소, 고용인이면 업무정지인데 공통은 업무정지 보시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밑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두었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맞죠?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한 때 그러하지 않다. 업무정지할 수 없다. 사원 임원인가 고용인인가 구분하시는 게 지금 답이에요. 자, 보통은 이제 시험 나오는 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표현을 익히실게 같은 말인데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말은 뭐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말, 등록할 수 없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나아가서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 말이죠. 문제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은 등록할 수 있는 자, 소속 보조원, 사원이면 될 수 있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언제 결격 사유마다 언제까지 종사할 수 없고 언제부터는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종사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종사하지 못하는가, 요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결격 기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이걸 묻는 게 한 문제야. 기간. 그러면 밑에 결격 사유 유형에서 1. 제한 능력자 있죠. 박스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사람이죠. 민법 시간에 들어보신 적이 있다. 결론은, 자, 민법은 계약 간의 직접 계약을 배우시죠.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현재 만 19세 미만이죠.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자이죠. 민법에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요 세 사람을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라 부르죠. 제한 능력자라 그 말은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우리보다, 성년의 우리보다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뭐 한 거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죠.
피성년 후견인 상태가 더 안 좋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민법에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매매한 것은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법률행위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배우시죠?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지금 민법이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능력을 갖췄다 보죠. 이때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혼인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매매한 것은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동의 얻어서 단독으로 매매한 것은 취소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미성년자는 만능이요. 그러면 지가 단독으로 해도 취소하고 친권자 동의 받아도 취소하고, 이때는 혼인한 미성년자는 나이는 미성년이지만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성년으로 간주해 주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받은 혼인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은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매했다고 취소할 수 있나 없나요? 없어. 예? 피한정 후견인은 멀쩡해요. 예? 옛날에 한정치산자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보통 병원에 가 계시죠. 치매가 심한 분들 생각하시면 돼.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매매하는 것을 다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고, 피한정 후견인은 법적으로 멀쩡해요.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원칙. 그런데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종료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요 행위할 때만 동의가 필요하지, 이런 제한사항이 없으면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하고 비교하셔야 되는가? 민법에서는 혼인한 미성년자이면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 결격 사유자란 말은 민법처럼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매매 계약하려면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중개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요걸 따지는 게 결격 사유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요걸 따지는 게 민법이고, 우리는 당사자에 개입하여 중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3자 지위에 놓여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요 따지는 게 결격이기 때문에 민법은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1번의 미성년자는 오로지 뭐가 되어야, 미성년자 옆에 땡땡 성년이 되어야 한다 적으시면 돼요. 성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민법 적용이 없다 그 말은 아무리 미성년자가 뭐 하여도 혼인하여도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비 오는 날 시험 문제 풀면 틀리게 나와요. 민법에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배우시다가 민법인지 중개사법 문제인지 구분 안 하시다가 그냥 결격 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게 돼서 혼인한 미성년자의 경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오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오하고 나온다는 거야. 민법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결론은 성년이 되어야만 종사할 수 있지 민법 적용은 없다. 이것도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일단 가정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 받아서 제한 능력도 되었죠. 뭐가 되어야? 가정법원 가서 한정 후견, 성년 후견 뭐 받아야? 종료 심판 받아야 벗어나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은 경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미성년자는 성년 적으셨죠? 니은에 민법상으로는 민법 동그라미 미성년자이더라도 혼인한 경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었다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일 뿐이지 우리 법은 그런 규정이 적용돼야 한대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획일적으로 뭐만 보겠다? 나이가 현재 미성년인지 성년인지만 획일적으로 나이만 보고 판단하겠단 말이죠. 그 미성년자는 획일적으로 다른 요건 필요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뭐가 되어야? 성년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피한정 후견인 땡땡 한정 후견 뭐요?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적으시면 되고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도 니은의 셋째 줄 또한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없나요? 없다. 반면 피한정 후견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뭘 받으면 한정 후견 종료 동그라미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벗어난다. 그죠? 3번 더 피성년 후견인도 뭘 받아야 한다?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그게 답이죠. 그것도 니은의 둘째 줄 뒤에 주의할 점은 피성년 후견인 역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았죠? 넷째 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다. 몇 줄? 아무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가정법은 안 갔다 왔다고 개시 심판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멀쩡하죠?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고 개시 심판 받은 다음에는 뭐 받아야 벗어난다고? 밑에 다섯 번째 줄 종료 심판 받으면 즉시 벗어난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속으시면 안 돼요. 혼인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파산자 밑에 있죠. 파산자는 박스에 파산 선고를 받고 밑줄.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종사하지 못하는가 보니까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있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서 법 이름이 옛날에 파산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인 회생 절차 압니까 모릅니까? 워크아웃 제도. 회생 절차하고 파산 절차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결론은 파산 선고 받은 자가 파산자죠. 파산 선고 받은 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권리가 파산 선고 받기 전에는 법적으로 멀쩡했죠? 권리가 파산 선고 받기 전 상태로 복권이 되지 않으면 결격, 뭐만 되면? 복권만 되면 벗어납니다. 그러면 파산하고 개인 회생은 빚이 많다는 거죠. 채무가 많다는 것이고 여기는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되는 사람이고 여기는 채무 변제할 능력 아예 없는 거. 개인 회생 절차란 말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빚이 많아서 한 번에 갚기는 힘드니까 회생 계획을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꼬박꼬박 갚아나가겠다고 회생 계획서 가지고 법원에 가서 회생 신청하면 법원이 경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전체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럼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는 단계가 회생 인가받은 사람이야. 파산은 자기 재산도 틀어서 아예 경제활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파산이야. 뭐가 더 상태가 더 나빠요? 파산이에요. 그러면 파산 선고받고 매출했죠. 그러면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회생은 결격이다 아니다?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X입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밑에 하단에 박스에 파산 선고받고 매출했죠.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 아니다 적으시고 회생이 중요한 말이요.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얘도 똑같아요. 파산 선고 받았으면 자기 재산도 자기가 이제 손을 못 대. 법원에서 파산 선고하면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뽑아줘요. 파산자에 대한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뽑아서 법원에서 관리해. 자기 재산도 자기가 손을 못 대. 남의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여하지 마라. 그것이 결격이에요. 그러면 로또 복권 될 수 있나 없나요? 로또 복권이 돼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나 없나요? 채무를 다 변제했다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법원 가서 심판받은 사람이죠. 심판받은 사람이면 아무리 상태가 벗어나도 뭐가 있어야 종료 심판받아야 벗어나듯이 파산 선고 받고 온 사람이 채무를 다 변제해서 파산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법적으로 멀쩡해지려면 파산 선고한 파산 법원 찾아가서 다시 채무를 다 변제했으니까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복권 신청하죠. 복권 신청하면 벗어납니까? 파산자에 대해서 복권 신청받은 파산법원이 채무 변제를 확인한 다음에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복권이 되어야 그때 벗어나는 것이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또는 복권 신청하였다 하여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읽어보실 내용이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파산자는 경제적 무능력자로서 법원에 의해서 복권 결정을 받아야 결격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권이 되어야 벗어나게 되고, 이게 답이죠.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라고 해도 법원에 복권 신청하였다 하여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밑줄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받아 회생 절차, 회생은 결격이다이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미성년자, 이렇게 피안정, 피성년, 파산 선고까지는 함정이 이런 게 함정이니까 속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미성년자는 해놓고 종사할 수 있다 할 때는 항상 성년이 되어야,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조금 용어를 구분하실 내용이 많은 게 밑에 수형자 있죠. 수형자 1번, 2번, 3번 박스에 묶여져 있죠. 법조문 일단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번 금고 이상의 실형 밑줄, 그 다음에 선고받고 괄호 결격이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자는 결격입니다. 그럼 뒤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집행이죠. 집행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 집행이란 말이 나오면 사람이 구속 집행되는 거,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이란 말을 찾으시는 게 시험에서 답 체크하는 겁니다. 집행이란 말 나오면 앞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그게 생략된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우리가 찾을 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동그라미 면제된 날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그러면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벗어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다 그 말이고, 2번은 금고 이상의 형 밑줄, 이제 뭐 받고? 집행 동그라미 집행 나오면 결격입니다. 유예 받고 뒤에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이죠.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면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벗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 1, 2번 앞에 어떤 법에 위반하여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은 1번, 2번 묶고서 앞에 모든 법 위반하여 1, 2월 달에 적어놓으신 분 있죠?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도 결격, 다른 법 위반이어도 결격이니까 모든 법 위반하여. 그래 그 말은 법을 따져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 비교하실 게 3번이죠. 3번은 어떤 법 위반? 이 법 위반 괄호 얼마? 따로 300만 원 이상 괄호 벌금형 밑줄 뒤에 선고받고 괄호 벌금형 앞에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확인하시고 뒤에 선고받으면 몇 년? 3년. 그러면 이 법 밑에 적을 칸이 없죠. 다른 법 X. 다른 법 위반이면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이고, 300만 원 밑에 미만, 300만 원 미만 벌금형은 결격이 아니고, 선고받고 밑에 선고유예, 선고유예 받고 X. 선고유예는 선고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래서 벌금형이 시험 잘 나오는 이유가 앞에 2개 뒤에 1개에서 3가지 확인한 다음에 3년을 고르시라고. 자 적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그거 기억납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공부를 이제 진행하시면 3, 4월 달에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가시면 본인이 좀 어려운 부분 나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심리적으로. 어머야, 저 어려운 건데, 이렇게. 그러다 보면 지금 3, 4월부터 눈을 감아버리면
예? 요약 정리할 때 눈도 감겠죠. 7, 8월 되면 문제 풀이다가 눈 감을 게 또 나오겠죠. 9, 10월 때 정리할 보기 눈 감은 게 워낙 많아가 정리할 것도 없다. 그냥 견디시라고. 좀 어렵게 생각되시면 체크하시고 반복에 들으시든지 계속 듣다 보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 앞부분에서 공인중개사법은 앞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아니야. 결격 사유. 그 다음 주 시간에 배우시는 뭐 양벌 규정, 간주 규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 설명할 게 그 정도. 자 보세요. 적어놓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있죠. 1, 2번. 금고 이상의 형 하면 금고형하고 징역형을 말해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금고 이상의 형이 물론 사형도 있는데 사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두 가지 형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게 이 두 가지 형이에요. 형 중에는 벌금형도 있어요. 벌금형은 감옥에 갑니까? 돈만 내는 거죠. 요건 재산형이라 부르고 요걸 사람이 구속된다고 신체형이에요. 이게 죄가 더 무겁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금고 이상의 형 하면 금고형, 징역형이라고 풀어서 하시고 여기는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금고형,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이고 여기는 법을 안 따진다 그 말은 다른 법 위반으로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처럼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금고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이다 이렇게. 그런데 벌금형은 돈만 내면 되고 감옥 가는 거 아니죠? 여기는 오로지 어떤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결격 사유이고 금액도 얼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때 결격이죠. 몇 년간? 3년간. 벌금형이 시험 잘 나오는 이유가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결격인가요? 다른 법 위반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어떤 형은? 벌금형은. 이 법 위반이어도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 법 위반이고 300만 원 이상이고 벌금형인데 선고유예 받은 자는 선고받았나요? 선고를 유예하겠다 말은 선고하지 않겠다 그 말이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다른 법 위반이거나 300만 원 미만이거나 선고유예 받은 것은 어떤 형일 때는 벌금형일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징역형 선고, 금고형 선고, 줄여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나오면 요 두 가지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 가야죠. 교도소 간다, 감옥 간다는 것을 뭐라 한다? 집행이랍니다. 여기는 집행이나 말이 있겠나 없겠나? 여기는 교도소 가는 형이 아니니까 집행이나 말이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 단어예요. 집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다 생략된 말이야. 모든 법 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되었다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집행이에요. 우리한테 물을 것이 집행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어야 종사할 수 있고 집행 면제받은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해야 종사할 수 있고 집행 유예 받으면 언제까지? 집행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벗어난다 그 말이죠. 요걸 묻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걸 구분 안 하고 읽으시면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가시면 어떤 법 위반인가 이걸 막 따져요. 핵심 단어는 이거라고. 집행이 나오면 법을 따질 필요 없고 당연히 이 형이니까 어떤 형인가 따질 필요 없고 요것만 찾으시면 돼. 그럼 집행 종료하고 면제는 다르다 그 말이죠. 요거 구분하시는 거예요.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는 다르겠죠.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지금 개념 정리예요. 요건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정리합시다.